네, 다음으로 플로어 덕트 공사입니다. 플로어 덕트 공사예요. 보시면 바닥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바닥에 이렇게 관등을 금속 관등을 설치하고요. 여기에 이런 플로어 덕트 있죠. 플로어 덕트를 가지고 시설하는 건데 플로어 덕트는 일단 시설 조건에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모두 앞에서 했던 공사 방법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덕트 상호가 및 덕트와 박스 및 인출과는 견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촉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이 또 없도록 하고요. 박스 및 인출구는 마루 위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끝부분 막고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할 것.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플로어 덕트 공사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다른 공사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요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앞에서 한 것과 똑같으니까 예, 동일하게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룰러 덕트 공사가 있습니다. 셀룰러 덕트도 이것도 보시면 바닥에 설치하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플로어 덕트 이런 것 하나하나가 플로어 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로어 덕트들이 이렇게 모여서 셀룰러 덕트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셀룰러 덕트는 똑같아요. 전선은 절연전선, 오경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하고 이것도 동일하죠. 전선에 접촉점 만들지 않고 셀룰러 덕트 안에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 덕트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읽어보면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셀룰러 덕트에서는 이 부분 좀 자주 나옵니다. 보세요. 일단 뭐 강판 제작이고요. 피복 손실되지 않도록 하고 덕트 안쪽과 외면 모두 도금이나 도장을 하고요.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 이상이고 요 부분 한번 보시면 셀룰러 덕트 판 두께는 아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덕트 할 때, 금속 덕트 할 때 나왔었는데 그게 비슷하게 금속 덕트는 이게 300이었어. 300이고 300 초과였습니다. 그리고 1.0에 1.4, 1.6이었어요. 1.0에 1.4, 1.6. 그런데 셀룰러 덕트는 150 이하, 200 이하, 200 초과로 나누어지고요. 1.2, 1.4, 1.6, 2, 4, 6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셀룰러 덕트에서는 이 부분이 판 두께,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인데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여기 표에서 나온 값, 실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의 시설에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촉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고 인축구는 바닥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끝부분은 막고 금속이니까 접지 공사를 할 것이 셀룰러 덕트고요. 셀룰러 덕트에서는 이 표에 나오는 수치 있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입니다. 케이블 천하무적이요. 일단 지금 옥내 시설하는 전선은 일반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캡타이어 케이블은 우리가 보통 뭐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곳에 캡타이어 케이블을 쓰는데 일단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하고 전선은 조영제에 아랫면이나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아랫면이나 옆면에 따라 할 때 케이블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입니다. 2m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애자 금속관과 동일하죠. 그래서 애자 금속관 케이블은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그 다음에 덕트 금속 덕트 버스 덕트 3m.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 했었죠. 라이팅 덕트 2m. 그 다음에
합성 수직간 1.5m. 지지점 간의 거리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6m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도 금속 덕트에서도 3m, 6m였죠. 일반 케이블에서는 2m, 6m입니다.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 캡타이어 케이블 1m. 그리고 케이블 공사에서 기타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 금속재 부분에는 접지 공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직매용 포설입니다. 콘크리트에 직접 매설한다는 겁니다. 전선은 콘크리트 직매용은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과 MI 케이블을 합니다. MI 케이블과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로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 수직 케이블의 시설입니다. 수직으로 시설하는 케이블에서는 우리 케이블이 무게가 무겁죠. 그래서 수직으로 시설할 때 안전율이 4 이상일 것. 수직 케이블에서 안전율이 4 이상이고, 전선 및 그 지지 부분의 충전 부분이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당연히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전선과 분기 부분에 시설하는 분기선은 수직 케이블에서 분기선은 케이블일 것. 그 다음에 당연히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진동 방지 장치를 시설한다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배선 공사 자체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케이블 트레이 공사인데,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이런 거죠. 여기에 케이블 등을 이렇게 여러 개의 케이블 등을 해서 케이블의 길입니다. 케이블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속재나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 집합체 등으로고요. 종류가 이거 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물으면 야 이거 뭐지?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할까? 사다리다 라고 하시겠죠. 맞죠? 사다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종류의 첫 번째 사다리형입니다. 얘는 뭐요? 구멍이 뻥뻥 뚫렸죠? 뻥뻥뻥뻥 펀치처럼 뻥뻥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펀칭형이라고 합니다. 구멍이 뻥뻥 뚫렸다. 그물망처럼 생겼다 해서 메쉬형. 얘는 특별한 특이한 특징이 없는데, 다른 것들은 바닥이 다 뚫려 있는데 얘는 바닥이 뚫려 있지 않죠. 그래서 바닥 밀폐형이라고 합니다. 바닥 밀폐형.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종류, 이게 예전에 판단 기준일 때 하고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규정으로 꼭 암기해 주시고요. 사다리 모양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사다리 모양 하나 있었고, 구멍 뻥뻥 뚫렸던 거 펀칭형 있었고, 그 다음에 그물망처럼 생긴 거 메쉬형이 있었고, 바닥이 밀폐된 거 바닥 밀폐형 4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설 조건이 있는데, 사용하는 전선은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하는 전선은 연피 케이블, 납피복 있죠. 납껍데기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등의 난연성 케이블입니다. 연피 케이블이나 알루미늄 피 케이블 등의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 일단 여기에 케이블만 이렇게 수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도 수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에 절연전선 넣고 이 케이블 트레이에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도 가능하다. 그래서 연피 케이블이나 알루미늄 피 케이블 등의 난연성 케이블과 기타 케이블, 또한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케이블 트레이에 올릴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은 절연 처리해야 됩니다. 수평으로 포소라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 수평이 아니면 수평 케이블 아니면 케이블 트레이에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저압 케이블과 고압 케이블 또는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갑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의 포소에서는 안 된다. 저압과 고압 특갑을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수납하면서 안 된다. 다만 불연성의 격벽을 시술하면은 불타지 않는 격벽을 설치하면은 금속 외장 케이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속 외장한 케이블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럼 케이블 트레이 선정에서는 이게 자주 나옵니다.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 1.5,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 1.5. 그 다음에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스트 케이블 하중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 당연하죠. 매끈해야 됩니다.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해야 되고요. 금속 제거는 적절한 방식,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것이나 내식성 재료여야 하고,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금속제는 내식성, 방식 처리했거나 내식성, 비금속제는 난연성.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은 기계 등이 전기 등 완전하게 접속해야 되고, 금속제니까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에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에서 나와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으로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수에서는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해야 되고, 별도로 방호로 필요한 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케이블 트레이의 선정이었고요. 이제 배선 설비 적용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이제는 전체 공통적으로 뭐 금속관이든 합성소지관이든 가요전선이든 덕트든 간에 배선 설비 적용할 때 고려사항인데, 일단 첫 번째 회로의 구성을 한번 보니까 하나의 회로 도체가 다른 다신 케이블의 다른 전선관, 다른 케이블 덕트 시스템 또는 다른 케이블 터널 시스템을 통해 배선해서 안 된다. 하나의 회로 도체가 하나의 전선관, 하나의 케이블 덕트 시스템으로 가야지 다른 다신 케이블, 다른 전선관 이런 식으로 통해서 배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주회로에 중성선을 공통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성선은 하나의 회로에 중성선 하나지 여러 개의 주회로에 중성선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 회로가 하나의 접속 상자에서 단자 접속되는 경우에 여러 회로가 하나의 접속 상자에서 단자로 접속되는 경우에는 각 회로에 대한 단자는 단자 블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절연 격벽으로 분리한다. 그래서 여러 회로가 하나의 접속 상자에서 접속되는 경우는 절연 격벽으로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도체가 최대 공칭 전압에 대해 절연이 되어 있다면, 모든 도체가 최대 공칭 전압에 대해서 절연이 되어 있다면은 여러 회로를 동일한 전선, 동일한 관 시스템, 케이블 덕지 시스템 또는 케이블 트렁크 시스템 분리된 구획에 설치할 수가 있다. 회로 구성에서요. 그 다음에 병렬 접속입니다. 병렬 접속. 선을 이렇게 하나의 선을 병렬로 연결하는 거죠. 병렬로 접속할 때 두 개 이상의 선도체 L1, L2, L3 그 두 개 이상 선도체 또는 PN 도체를 계통의 병렬로 접속을 한다는 경우에 봅니다. 병렬 도체 사이에 부하 전류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만약에 50A라면은 여기에 25A, 여기에 25A가 흘러야지 30, 20, 40, 10 이런 식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도체가 이 도체가 같은 재질, 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거의 길이가 같고 전체 길이에 대해서 분계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R은
로 A분의 L이니까요. 저항이 같아야 전류가 같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전체에서 같은 재질이니까 로가 같고요. 같은 단면적 A가 같고 길이가 같다. L이 같으면 저항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에 대한 분배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이것 똑같이 전류를 분배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떨 때 병렬 도체가 다심 케이블 하나 안에 여러 가닥이 있는 것, 심이 몇 개가 있는 것, 다심 케이블 혹은 트위스트가 뭐요? 꼬았다는 거죠. 트위스트 트위스트 참 꼬인 겁니다. 꼬인 단심 케이블 또는 절연 전선일 경우에는 이런 전류가 균등하게 흐른다, 배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병렬 도체가 트위스트 단심 케이블 아니고 또는 삼각 형태 혹은 직사각 형태의 절연 전선이고 그럴 때 단면적이 구리 50, 알루미늄 70 이하인 것. 그 다음에 여기는 구리 50, 알루미늄 70 초과할 때는 비트위스트 단식 케이블 또는 삼각 형태 혹은 직사각 형태의 절연 전선이고 똑같죠? 근데 형사에 필요한 특수 배치를 적용한 것.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랬든 저랬든 구리 50, 알루미늄 70, 구리 50, 알루미늄 70 이 수치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구리 50, 알루미늄 70. 그 다음에 적절한 전류 분배를 할 수 없거나 4가닥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류 분배할 수 없거나 혹은 4가닥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해야 될 때는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 사용을 고려한다.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을 고려한다. 그 다음에 전기적 접속이 있습니다. 전기적 접속한다는 거예요. 도체 상호 간, 도체와 다른 기기의 접속은 내구성이 있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뭐 기계적 강도 보호를 갖춰야 한다. 뭐 당연하죠.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사용 시에 온도가 상승하는 접속부는 어떻게? 그 접속부 연결한 도체의 절연물, 그 도체의 지지물의 성능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도 읽어만 보시면은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선 접속점 연결점 기계적 응력이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당기는 힘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다중선, 세선, 극선선, 이거 뭐 가능선 있죠. 다중선, 선이 많고요. 세선, 극세선은 가능선입니다. 가능선. 개별 전선이 분리되거나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합한 단말부를 사용하거나 도체 끝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이게 뭐 가늘고 하면은 뭐 단말 처리하지 않으면은 흩어지니까요. 그렇게 끝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접속 방법 선정 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 접속 방법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도체가 뭔지, 그 다음에 절연 재료가 뭔지에 따라서 접속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도체를 구성하는 소선의 가닥수에 따라서, 단선이냐 연선이냐 따라서,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도체 단면적, 뭐 2.5 스퀘어냐, 10 스퀘어냐, 25 스퀘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고요. 함께 접속되는 도체의 수에 따라서 접속 방법 선정이 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 시험에 한 번씩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배선 설비와 다른 공급 설비와의 접근입니다. 배선 설비를 했는데 다른 공급 설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옥내 배선, 그러니까 지금 저압 옥내 배선을 했는데 다른 저압 옥내 배선과 혹은 가스 수관 이런 것과도 접근 또는 교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 다른 전기 공급 설비와의 접근, 전기 설비와 전기 설비와의 접근,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 그 다음에 비전기 공급 설비는 뭐 가스 같은 거 있죠. 가스 계량기, 가스 관 같은 거과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자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 배선이나 관등 회로와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애자 공사 앞에서 했었죠. 그림으로 떠올려보세요. 애자 사용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다른 저압 옥랩에서 뭐 합성 수지관이나 케이블이나 금속관 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한다. 이렇게 접근하거나 교차했을 때 표준은 0.1m, 뭐 예를 들어서 절연전선이다, 0.1m, 나전선이다. 그러면 위험하죠. 0.3m. 애자 사용 공사에 시들한 저압 옥랩이 다른 저압 옥랩 배선 또는 관동열 배선과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접근 또는 교차할 때 0.1에 0.3이었고요. 얘는 병행하는 경우입니다. 병행. 나란히 지나간다. 나란히 지나갈 때는 6cm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입니다. 통신 케이블. 통신 케이블. 저압 옥랩 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이격거리입니다. 통신 케이블이라고 했는데 약전류전선, 전화선 혹은 또 수관가스관도 포함돼요.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는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0.1에 0.3. 그래서 저압 옥랩 배선이 약전류전선과 수관가스관 할 때 0.1, 0.3이고 애자 공사에 의해서 다른 저압 옥랩 배선이나 관동열 할 때 접근 또는 교차 0.1에 0.3입니다. 그 다음에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땅 속에 있는 거 있죠.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과 접근을 교차할 때는 0.3m. 지중 통신 케이블과 지중 전력 케이블이 케이블 두 개요. 지중 전력 케이블, 지중 통신 케이블 10cm. 케이블은 차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10cm가 됩니다. 100mm, 10cm. 그 다음에 비전기 공급 설비와요. 수관가스 관이 아니고요. 공급 설비입니다. 공급 설비. 그래서 가스 계량기, 옥랩에서 그 전기 설비와 가스 계량기,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기 설비의 이격거리입니다. 그러면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 가스 계량기. 그러니까 가스 사용을 측정하는 가스 계량기. 전력 사용을 측정하는 전력량계. 대표적으로는 0.6m입니다. 그럼 가스 계량기와 전력량이 아니고 전멸기, 신호를 표시해주는 전멸기와의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반입니다. 0.3. 가스관 이음부와 전멸기. 그러니까 가스 계량기와 전멸기는 0.3, 가스관 이음부와 전멸기는 0.15. 반죠. 0.6에 0.3에 0.15 해서 한두 번 좀 정리를 집중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과 설비에서의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인데 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압기에서 이렇게 왔어요. 변압기에서 이렇게 와서 2차 측에서 230V가 나왔습니다. 230V 나왔고 여기 수용가에 도착을 했는데 220V가 왔어요. 그러면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여기에 보낸 전압 230 마이너스 받은 전압 220이고 받은 전압 220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그러면 220분의 10이 전압 강화, 220분의 10 곱하기 100이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율이에요. 그래서 이 전압 강화율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과 설비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는 아래표 이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전압 강화 이 수치를 암기해 주시고요. 사실상 이것은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한 번씩 더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조명기기라면은 3%. 조명 외 전열 같은 것, 기타
조명을 제외한 기타는 5%, 전압 강화가 3% 이하, 5% 이하여야 합니다.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에는 조명은 6, 기타는 8%입니다. 이 수치는 그래도 실기에 자주 나오니까 필기에서 언제 이렇게 출제될지 모릅니다. 조명은 3, 6, 기타는 5, 8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최동회로 내의 전압 강화가 A에, 지금 여기 보세요. B에서 가능하면 B에서도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배선 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 강화는 100m 너무 길죠. 그러면 미터당 0.005% 증가할 수 있다. 네. 그럼 만약에 0.0005%니까요. 1m당입니다. 1m당 0.005%. 100m면 곱하기 100가 0.5%가 되는 거죠. 예. 증가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네. 네, 이 규정도 사실은 예전에 판단 기준에서와 지금 KC 규정에서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언제 또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기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경우는 표보다 더 큰 전압 강화를 마의 1 앞에 그 표보다 더 큰 전압 강화를 허용할 수가 있는데, 기동 시간 중에 전동기 기동을 할 때는요, 전류가 굉장히 커지죠. 전류가 커지니까 전압 강화도 커지게 됩니다. E는 IR에 의해서 기동할 때 기동 전류가 커지니까 전압 강화도 커지니까, 이때는 아까 했던 3%, 5% 이 값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립 전류가 큰 기타 기기, 전동기 뿐 아니고 도립 전류가 크면은 전압 강화가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그 표를 넘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과도 과전압이나 변하고 있는 그 과전압이나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전압 변동은 앞에서 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선설비 선재가 설치에 고려해야 될 외부 영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외부 영향, 주위의 온도, 외부 열원, 물의 존재, 너무 습도, 침입, 고용물의 존재, 부식 또는 오염물의 존재, 충격, 진동, 기계적 응력, 식품, 곰팡이, 동물, 태양 반사, 자외선, 지진, 바람, 가공 또는 보관물, 자재특성, 건축물의 설계, 이런 것들은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부 영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선 설비 설치나 선정할 때 영향을 받는구나. 그 다음에 도체 및 중성선의 단면적입니다. 도체 및 중성선의 단면적. 네. 도체, 중성선. 네. 일단 중성선의 단면적을 볼게요. 다음의 경우에 중성선의 단면적은 최소한 선도체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어떨 때? 중성선이 N이고요. 선도체가 L1, L2, L3 이런 것들인데, 이 중성선의 단면적이 L1, L2, L3 선도체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이란 것은 같거나 커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커야 된다가 아니고 같아도 되는 겁니다. 같거나 커야 한다. 이선식 단상회로, 단상 이선식 회로에서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선도체 단면적이 L1, L2, L3의 단면적이 구리 16, 알루미늄 25 이하인 다상회로. 다상이라는 것은 그냥 삼상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삼상회로에서 L1, L2, L3 선의 단면적이 구리 16, 알루미늄 25 이하면 우리가 이 중성선의 단면적이 이런 16,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고조파 및 3고조파의 홀수배의 고조파 전류가, 3고조파가 전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3고조파의 홀수배, 3,
9 이런 것들 있죠. 고주파절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전류 종합 고주파 외율이 15에서 33%인 종합 고주파 외형률, 회로 이론 시간에 외형률 배우셨죠? 일그러짐률이 15에서 33%인 삼상회로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해야 되고, 다상회로의 각 선도체 단면적이 여기 나왔던 이거요. 구리산 16 또는 알루미늄산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하인 다상회로에서는 이렇게 조건해야 되고요.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 모두 만족하면 그 중선의 단면적은 선도체 단면적보다 작게 할 수도 있다. 어떨 때? 여기 했던 그 고주파 전류가 선도체 전류의 1%를 넘지 않는다. 3고주파 홀수배 전류가 선도체 전류의 1%를 넘지 않는다. 중성선이 과전류로 또 보호가 된다. 중성선의 단면적은 구리산 16, 알루미늄산 25 이상으로 한다. 초과하는데 16, 25 이상이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온다고 하면 이런 수치들 있죠. 16, 25 초과하는 경우 이런 수치 16, 25 중성선의 단면적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16, 25 이 수치가 중요하게 출제가 될 겁니다. 만약 출제된다면요. 그 다음에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입니다. 접촉전선 또 나왔었죠. 뭐다? 에버라저 뭐요? 나전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애자공사, 버스트, 라이팅도트, 그 다음에 뭐다? 접촉전선 공사입니다. 그래서 접촉전선은 나전선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동 기중기, 자동 청소기 그 밖에 이동하면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 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접촉전선은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전개된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 사용 공사 또는 버스트 또는 저런 트롤리 공사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접촉전선 공사를 애자 사용 공사나 버스트 공사나 트롤리 공사에 의해서 시설합니다. 트롤리는 지금 옥내에서는 있지만 트롤리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전기철도 있죠. 전기철도가 이렇게 하면 저희 철도가 이렇게 하면서 전력을 어떻게 받아요? 전력을 이렇게 받죠. 전기철도가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쭉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이게 트롤리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접촉하면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저런 트롤리 공사가 됩니다. 애자 공사에 의해서 저압 접촉 전선 배선할 때는 높이가 3.5m 이상이고 만약에 60V 이하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은 3.5m 이상이 아니어도 된다. 전선과 건조물 또는 주행 크레인에 설치한 보도 계단 사례대 점검대 사이의 이격거리는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바닥 높이 말고요. 이러한 경우의 이격거리는 위쪽 2.3, 옆쪽 1.2 이상으로 한다. 2.3에 1.2. 위쪽이 2.3이면 사람이 그냥 딱 봤을 때 이렇게 팔을 들어서 닿지 않을 정도. 2.3, 옆쪽 팔을 뻗어서 닿지 않을 정도. 1.2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전선인데요. 이 전선이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접촉 전선 할 때 사용한 전선이 보통 400V 초과가 많이 나왔고요. 이게 좀 수치가 좀 우리가 알고 있던 수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속을 한번 따라 보세요. 11.2에 6에 28. 11.2에 6에 28. 11.2에 6에 28. 이렇게 다 외워주세요. 11.2에 6에 28. 400V 초과할 때 11.2에 6에 28입니다. 그 다음에 3.44에 3.2에 6, 8인데, 3.44에 3.2에 8인데, 얘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상하게 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11.2에 6에 28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럴 때 전선 지지점 거리는 6m 이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건일 경우는 12m. 네. 사후 간격을 수평 28cm 경우, 기타의 경우 40cm인 경우는 12m 이하고 일반적으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6m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접촉 전선 하고 있죠. 접촉 전선 중에서 두 번째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해서 시설합니다. 버스 덕트 공사는 이거 앞에서 일반 버스 덕트 하면서 했던 거예요. 버스 덕트는 단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띠 혹은 지름 5mm의 관, 버스 덕트 할 때 했던 그 수치 그대로입니다. 아래로 향하고 노출되지 않고 400V 이하인 경우는 금속재 덕트의 접지 공사를 하고 초과인 경우에는 뭐 특별한 접지 공사를 할 것. 넘어가고요.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다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철도의 그 트롤리 선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사람 쉽게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하고요. 트롤리 할 때 전선은 지름 6, 단면적 28. 11.2에 6에 28 했었죠. 11.2에 6에 28 했던 것처럼 도체는 지름 6에 28. 저런 트롤리선 개구부는 아래나 혹은 옆으로 향하고 위로 향하면 안 됩니다. 충전물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뭐 각 지점에서 견고하게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양쪽 것도 내장 인류에 의해서 견고하게 인류할 것, 접촉 조영제와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안에 저압 옥내 배선 시설은 승강로 안,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압 옥내 배선 시설 하겠죠. 그 조명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안에서는 400V 이하인 저압 옥내 배선, 저압의 이동 전선 이에 접촉하는 리프트 케이블 등을 사용할 것. 400V 이하 엘리베이터 등 승강로 안에 저압 옥내 배선은 400V 초과가 아니라 400V 이하가 됩니다. 그런 저압 옥내 배선, 저압 이동 전선, 그 다음에 리프트 케이블이고요. 옥내 시설하는 저압용 배전반과 분전반 등의 시설, 옥내 시설하는 저압 배전반, 분전반 등의 시설에서는 일단 배전반, 분전반 기구 및 전선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회자가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노출된 충전부가 있으면 취급자, 이회자가 고하면 감전, 위험하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개의 전원, 한 가지의 전원입니다. 한 개의 분전반에는 220V, 그 하나 전원. 그렇게. 그래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식별하도록 하고 그 회로에 과절차 등 가까운 곳에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전원을 해도 된다. 근데 보통 분전만 보면 한 가지 전원만 와 있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가 까다로우니까 격벽 설치하고 사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절차 등 가까운 곳에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것입니다. 주택용 분전반은 항상 보이는 곳에, 왜냐하면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럼 전기 차단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점검도 그렇고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그래서 노출된 장소에 시설을 한다. 옥내 시설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난연성 있도록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옥내 시설한 저압용 전기 계량기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에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